석파천은 몇 마디 신음만 냈을 뿐 대답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당신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 그런데 당신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석중옥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군. 서글퍼진 마음에 그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석청과 민유는 그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양을 보자 매우 아파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당황해했다. 그리하여 석청은 의원을 찾아오겠다고 나서려 하는데 민유는 이 조그만 고을에 무슨 의원이 있겠느냐면서 진강으로 가서 폐해석에게 보이자고 했다. 그러나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백만검 등에게 의심받을 짓과 폐해석에게 경시당할 일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민유는 뜨거운 국물을 얻어와서 석파천에게 먹였다. 그 독약의 약성은 대단했다. 정당이 너무나 듬뿍 발라놓았기 때문에 목에 안팎이 모조리 부어올라 국물마저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민유는 더욱더 당황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청이 60여 세쯤 되는 의원을 데리고 왔다. 그 의원은 석파천의 목을 살피더니 다시 그의 두 손 완맥을 짚어보고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의서에 같은 종기라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는 6가지 조합이 있어. 목구멍에 나게 된다면 약이나 음식을 좀처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조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외다. 그리고 이 세형의 맥박이 크면서도 빈도가 긴밀하니 바로 양기가 성하고 음이 정체된 현상이외다. 기는 양이고 피는 음이라 피가 맥 안에서 흐르고 기는 맥 밖에서 흐르는데 기가 나빠지고 진액이 많아지면서 끈적끈적해지는 동시에 오래 쌓이게 된다면 맥 안으로 스며들게 되며 피가 탁하게 되는 것으로. 그는 그래도 연신도도하게 말을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다. 석청은 불쑥 입을 열었다. 의원님, 저의 아들놈의 종기는 이제야 발병한 것이니 약으로 그 부기를 흩뜨리게 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의원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형의 목숨이 끈질기고 이 커다란 종기가 횡석진에서 생겨나 나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다만 수일 안으로 종기를 가라앉히고 건강을 회복하기는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외다. 석청과 민유는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자 모두 마음을 놓고는 재빨리 의원에게 처방을 써달라고 청했다. 의원은 한참 생각한 후 약 처방을 써주었는데 약재는 작약, 대황, 당귀, 길경, 방풍, 박하, 망초, 금은화, 황기, 적복령 등이었다. 석청은 사실 약재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었다. 그 약재들이 모두 부기를 가라앉히고 환홍하지 않도록 하며 독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것임을 보고는 칭찬의 말을 하고 두냥의 은자로 살해했다. 그리고 의원을 전송해주고는 스스로 약포에 가서 약을 지었다. 약을 지어오게 되었을 때 설산파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백만검은 석청 부부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친히 살펴보았다. 석파천의 목이 부은 것이 엄청났고 민유 또한 당황해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다. 너 이 교활한 녀석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능소성에 도달하자마자 한 칼에 죽이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득을 주는 것인데 이제 천벌이 내려 너를 좀 더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한 것이겠지.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과응보의 조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러나 그는 석청 부부 앞에서 잘됐다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민유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고는 그 방에서 물러나오고 말았다. 석청은 아내가 약을 다려서 아들에게 한 모금씩 떠먹여주는 것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밖에 커다란 수레를 준비해 놓았소. 그리고 그는 석중옥이 아닌 석파천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중호가 사내 대장부라면 굳건해야 한다. 조그만 병으로 인해서 남의 큰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 우리 떠나도록 하자꾸나.
민유는 주저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이해의 병이 이토록 대단한데. 억지로 데리고 길을 떠났다가는 아무래도 병세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석청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상선버락 두 사자가 동패를 능소성으로 전달하려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백사형은 반드시 때늦지 않게 달려가야 한단 말이오. 만약 위덕 선생께서 그들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분들께 미안한 일이 되지 않겠소?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그녀는 즉시 석파천이 옷을 입도록 도와 그를 부축해서 객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성품과 석청의 위인됨으로는 결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협객도의 상선버락 두 사자가 능소성으로 동패를 전달하게 된다면 백자재는 성격이 불같고 언제나 자만심에 차 살아온 만큼 결코 가볍게 동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장삼과 이사를 상대로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때 석청이 때늦지 않게 달려가 전력으로 설산파를 도와주다가 만약 불행히도 싸우다 죽게 될 때에는 무림에서 흔히 있는 일이 되겠지만 석씨 집안 세 사람이 모두 능소성에서 목숨을 버렸다는 점에서 아들의 더럽혀진 이름마저도 깨끗이 씻기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뜻밖의 승리를 거두어 설산파와 현소장의 힘으로 장삼과 이사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아들은 공을 세워 속죄하는 셈이라. 백자재로서도 어찌됐든 다시 손을 써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내다본 것이었다. 물론 민유는 장락방 총타에서 장삼과 이사의 무공을 보았기에 일단 싸우게 되면 이길 가능성보다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람의 몸뚱아리는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 법이니 한 가닥의 기회는 언제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매일 조바심으로 애를 태우며 우울하게 세월을 보내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다해 싸워 요행이라도 바라보자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서로 마음이 통하기에 석청이 아들을 능소성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민유는 이미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록 아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형편이지만 명성을 떨쳐온 여협으로서 전후 사태를 고려할 때 남편의 생각이 가장 훌륭하다고 느꼈기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백만검은 석청 부부가 아들이 악질에 걸렸음에도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자 감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횡석진의 그 의원은 진정 먹통이었다. 석파천의 목이 부어오른 것을 단순히 종기라고만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덕분에 오히려 석청 부부는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고 백만검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석파천과 석중옥은 모습이 비슷한 데다가 석파천이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 그야말로 뛰어난 풍채의 공자로 보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석파천은 커다란 수레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거짓말도 못하고 꾸밀 줄도 몰랐다. 길을 가며 적지 않은 마각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석청 부부는 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에 그의 행동거지와 습관을 잘 몰랐다. 그렇기에 석파천이 빈 구석이 많았음에도 입을 열지 않자 눈치 빠른 부부조차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일행은 길을 재촉했다. 장삼과 이사가 먼저 능소성에 도달하여 설산파 사람들이 위급해질까 봐 두려워한 것이다. 호남성 경내에 이르렀을 때 석파천의 목부기는 이미 가라앉았다. 그리하여 수레를 버리고 말에 타게 되었으나 석파천은 여전히 어어하며 말을 못했다. 석청은 수차례 고장의 의원을 찾아가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석청의 번뇌는 깊어졌고 민유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며칠을 달린 결과 서역 경내로 들어서게 되었다. 설산파 제자들은 이곳 지리에 밝아 지름길로만 안내했다. 장삼과 이사의 발걸음이 빠르다 해도 이런 지름길은 모를 테니 앞지르지 못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석청 부부는 위덕 선생이 크게 분노하여 대번에 석중옥을 죽이려 할 때
장삼과 이사가 공교롭게도 그때 맞춰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즉, 너무 일찍 도착해서도 너무 늦게 도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부부는 몰래 상의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저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기회를 보아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나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틀 뒤 지세는 더욱 험해졌다. 이날 오후 통나무집들이 줄지어 선 곳에 이르렀다. 백만검은 집지기에게 최근 낯선 사람이 능소성에 온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그곳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말들을 남겨두고 걸어서 산을 올랐다. 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가파러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앞장서 첩첩 산중을 넘었다. 한 시즌쯤 오르자 눈이 쌓인 곳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경공을 펼쳐 눈길을 올랐다. 석파천은 부모 뒤에서 처지지 않고 걸었다. 석청과 민유는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해의 내공 조예가 대단하구나. 우리 부부 못지않아. 그러나 백자재를 만나면 당장 아들의 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전전긍긍했다. 해질 무렵 하늘을 찌르듯 솟은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봉우리 위에는 수백 칸의 집들이 세워져 있고 하얀 담장이 쳐져 있었다. 백만검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석장주, 저곳이 바로 능소성이요. 외진 곳이라 단출하고 누추하다오. 석청이 찬탄했다. 절정에 우뚝 서서 뭇봉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능소라는 이름이 정말 합당하구려. 산허리에는 운무가 감돌다 점차 위로 떠올라 능소성을 희뿌옇게 뒤덮고 있었다. 절봉 아래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산기슭에 설산파가 세운 서곡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다시 길을 나섰다. 봉우리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험준했다. 무공을 익힌 이들도 2번이나 쉬고서야 중턱 정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진시 무렵 능소성 밖에 도달했는데 성벽 높이가 3장이나 되었다. 성벽은 온통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석청이 다시 감탄했다. 백사형, 성벽 위에 눈이 얼어붙어 쇠보다 단단해졌으니 외부 사람이 침입하기 어렵겠소. 백만검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 파가 이곳에 성을 세운 지 170여 년이 되었으나 외적이 침입한 적은 없소. 겨울철 굶주린 이리 때가 덤벼들긴 해도 성 안으론 못 들어오지요. 그는 호성구의 조교가 높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오늘 당번은 누구냐? 우리가 돌아온 것이 보이지 않느냐? 성벽 위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백사백님과 사백부 사숙들이 오셨군요. 어서 알리겠습니다. 백만검이 호통쳤다. 현소장, 석장주 부부께서 오셨다. 빨리 조교를 내려라. 그는 대답하며 머리를 움츠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조교는 내려오지 않았다. 석청은 3장 넓이에 얼어붙은 호성구를 보며 좀처럼 뛰어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의 추위로 냇물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구덩이가 깊고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얼음벽이라 한 번 빠지면 올라오기가 지극히 어려워 보였다. 경만종과 가만균 등은 잇따라 호통을 내지르며 성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빨리 문을 열라고 다그쳤다. 백만검은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속으로 어떤 병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했다. 사제들 조심하게. 어쩌면 협객도에 그 2사람이 먼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네.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검자루를 쥐었다. 바로 이때 끼륵끼륵 소리와 함께 조교가 천천히 내려졌다. 곧이어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백색 장포를 걸치고 한쪽 소매자락이 허리춤에 둥실하니 걸린 것을 보니 한 팔이 없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알고 보니 석형과 석 아주머니께서 오셨구려. 반갑소이다. 반가워요. 석청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복만리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팔이 잘린 것이 자기 아들 때문이었기에 석청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 폭언을 했다.
뽕 이제 우리 부부가 못난 자식을 데리고 백사백부님과 자네에게 사죄하러 왔네. 그러면서 그는 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명성을 떨친 이래 위더른이 아닌 동학렬의 친구에게 이토록 큰절을 올린 적은 없었다. 이는 복만리가 입은 해가 너무나 컸기에 진심으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사실 복만리의 검술은 백만검에 못지않았으나 이제 오른팔을 잃었으니 20년간 연마한 무공이 수포로 돌아가 다시는 검을 잡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 민유는 남편이 꿇어 엎드렸는데도 아들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남편 곁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석중옥의 사부이니 사부를 만나면 당연히 큰절을 올려야겠지. 그는 의심을 살까봐 바닥에 머리가 쿵쿵 소리가 나도록 조아렸다. 설산파 제자들은 길을 오는 내내 그를 무시했으나 그가 정중히 절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어차피 당장 목숨을 잃을 판국이니 저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구걸해 보려는 모양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했다. 복만리는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석형 그리고 아주머니 이거야말로 소재를 10년 감수하게 하는 일이 왜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맞절로 답했다. 석청 부부와 복만리가 몸을 일으킨 뒤에도 석파천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복만리는 그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석청에게 말했다. 석형, 과거 황산에서 뵌 지도 이미 12년이 흘렀구려. 두 분의 풍채가 여전하시니 정말 반갑소이다. 소재는 이 외딴 곳에 살고 있으나 두 분이 무림에서 의협이 길을 걷는다는 위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소.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외다. 석청은 겸손하게 답했다. 이 못난 형이 자식을 잘못 두었으니 허명을 조금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제 아우님을 이렇게 대하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구려. 복만리는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우리 사이에 무슨 말씀을. 두 분이 이 몸을 믿고 아들까지 맡기셨으니 피차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한들 마음 쓰실 것 없소이다.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쉬시지요. 석파천이 발치에 엎드려 있었으나 복만리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냥 행동했다. 석청과 복만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민유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살을 찌푸렸다. 복만리의 태도로 보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독히 증오하고 있으며 아들을 용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백만검은 성문 곁에 제자를 불러 나직이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괜찮으시냐? 내가 나간 뒤 성 안에 무슨 일이 없었느냐? 제자가 더듬거리며 답했다. 장문 사족께서는 성미가 좀 거칠어지셨을 뿐입니다. 사백부님께서 떠나신 뒤 달리 병고는 없었습니다만. 백만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만 무엇이냐? 제자가 몸을 떨며 말했다. 그게 닷새 전에 사조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육사백부님과 소사백부님을 죽이셨습니다. 백만검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무엇 때문에? 제자도 잘 모릅니다. 그저께는 연사숙을 죽이시고 두 사백부의 다리 한쪽을 잘라내셨습니다. 백만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육, 소, 연 두 네 사람은 모두 본파의 고수들이자 부친이 총애하던 이들이 아니던가. 그는 제자를 한편으로 데려가 민유와 석파천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능소성 안에 사백부와 사숙들이 돌아가신 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장사숙부와 마사숙부가 인사도 없이 떠나며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 산을 내려가 백사백부님을 찾겠다고 하더이다. 제자는 백만검을 한번 쳐다보고는 간곡히 말을 이었다. 백사부님께서 오늘 돌아오셨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조님을 잘 타이르도록 하십시오. 백만검은 몇 마디 더 물었으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급히 대청으로 향했다. 복만리는 이미 석청 부부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만검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잠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소재가 안으로 들어가 가친을 뵌 뒤 직접 손님을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만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거들었다. 사부님께서 그저께부터 몸져 누우셨소. 며칠 쉬셔야 손님을 뵐 수 있을 것이외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르신께서 평소 아끼던 석형이 오셨는데 여태 나오지 않으셨겠소? 백만검은 착잡한 마음으로 안채로 들어갔다. 거실 문 밖에서 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휘장이 들리고 30대의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왔다. 백자재의 첩인 요랑이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흐느끼며 말했다. 어이구, 큰 서방님. 잘 오셨습니다. 영감님께서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지셨어요. 부처님께 빌어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째서 아버님이 그토록 화를 내신 거요? 어느 제자가 실언을 했는지 모르나 영감님께서 대노하시며 제자들을 잇따라 죽이셨습니다. 그러고도 화를 참지 못해 온몸을 떨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얼굴 근육을 부르르 떨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말씀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어떤 이는 중풍이라는데 잘 모르겠군요. 중풍이라는 말에 백만검은 얼음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다. 아버님! 그는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에는 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했고 부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미동도 없었다. 백만검이 휘장을 들추고 기척을 살피려 부친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이불 속에서 갑자기 강철 집게가 튀어나와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오른손을 꽉 조였다. 아버님, 접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가슴에 요혈을 짚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백만검은 그대로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대청에서는 복만리가 석청 부부를 상대하고 있었고 석파천은 부친 곁에 묵묵히 서 있었다. 복만리는 무림의 정세만 이야기할 뿐 석중옥에 대해서는 일절함구했다. 석청은 능소성의 분위기가 흉흉한 것이 협객도의 사자들이 온다는 소식 때문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백만검이 돌아오지 않자 복만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내공이 깊어 20년간 잔병치레도 없으셨는데 뜻밖의 병을 얻으시니 걱정이 큽니다. 부디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석청이 정중하게 위로했다. 백사백부님은 천하의 고수이시니 금방 털고 일어나실 것이네. 너무 걱정 말게. 그러나 석청은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백어르신이 앓고 계시니 오가의 처분도 며칠 지체되겠구나. 그 사이 장삼과 이사가 온다면 설산파와 우리 현소장이 생사존망을 함께하며 싸우게 될 터. 그때라면 모든 원한을 씻어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다.